우리 조강희 우리 한국환경공단 본부장님의 환경 문제에 대한 생태 운동에 대한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최규교 환경사무위원 모시고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냉담 중이라. 신부님 보시면 큰일 나는데 저희 김장한 신부님하고는 또 제가 특별한 또 인연이 좀 학교 또 선배님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또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장한 신부님께서 이렇게 한번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셔서 지금 환경 특강 뭐 이런 것보다도 김장한 신부님의 학교 때 생활을 얘기해 주시는 게 더 재밌지 않습니까? 뭐 첫사랑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사모님 안 계시죠? 안 계세요? 안 되겠는데 그 얘기를 하면 제가 한 2시간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그때도 멋지셨지만 지금도 그 변치 않으신 외모를 갖고 계신 신부님이십니다. 네. 동의를 안 하죠. 그때 대단했습니다. 제가 그 성공회 쪽은 인연이 별로 없었습니다, 솔직히. 신부님이 이제 신부님 되셔가지고 좀 더 이제 알게 됐고, 그 전까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공회랑 연관이 있었던 게 언제였는가 하니까 아까 잠깐 그 신부님 언급하셨는데 우리 사회가 좀 더 이렇게 민주화된 사회로 나아가는데 크게 기여했던 게 아마 6월 항쟁이었던 것 같아요. 87년. 그때 6월 신날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항쟁 지도부라고 해야 되나요? 기념식을 한 곳이 제가 알기로는 덕수궁에 있는 대한성공회 본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87년에 저도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이렇게 같이 현장에 있었던 기억이 나서 그때가 성공의 기억이 나고 그 다음 성공이랑 이렇게 잘 인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부님 되셨고 또 냉담 중인데 또 나왔으니 큰일 났습니다. 또 다른 어떤 인연이 될까. 네. 아까 뭐 소개를 해주셨다시피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일은 지금 한국환경공단이라고 하는 또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일을 하고 있고요. 주 하는 업무는 작년에 가장 국민들이 민감했던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측정 뭐 이런 업무가 주 업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도 잠깐 또 이야기는 하겠지만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런 업무가 국민들하고 제일 밀접하게 연결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는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정책을 수립한다고 치면 이제 환경공단은 그거를 집행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 이렇게 같이 관여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님 저보고 오늘 그 환경 특강을 뭐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요새는 이게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어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강의도 비슷한 경우는 맞긴 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지식과 정보는 요새는 보면은 다 인터넷에 다 있더라고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금방 얘기하면 그 앞에서 학생들은 그냥 인터넷 뒤져가지고 팩트체크 해버립니다. 말 듣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가능한 어떤 이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행동,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어찌 보면 더 우리는 이 사회에는 더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몰라서 환경을 보호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미세먼지나 기후변화 문제를 안 하고 있다? 몰라서 안 한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기후변화 문제는 논쟁의 영역을 지난 지가 꽤 됐습니다. 한동안은 과연 진짜 뭐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데 화석 연료로 인해서 더워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게 뭐 중국의 음모론이다라는 얘기까지도 책으로도 나오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전부터는 뭐 국민뿐만 아니라 과학자들 거의 대부분 99% 정도 이상이 다 화석 연료로 인한 지구가 더워지고 있음에 대한 과학적 팩트에 대해서는 이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 것보다는
인간의 인위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팩트는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하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환경 문제의 출발은 거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식적 근거를 따진다고 하면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뭔가 삶이나 사회의 어떤 체제라든가 이런 거를 변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못한가? 이게 그런 얘기가 어쩌면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코로나19 사건 이후로 아마 우리 삶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의 변화가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20세기의 출발이 1901년이 아니고 뭐 1919년부터였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세계가 뭔가에 변하는 과정. 마찬가지로 21세기의 출발은 2001년이 아니고 2020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한 이후에 이제 새로운 세기가 이제 진짜 시작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특성이 다 바뀔 거라 생각이 들고 오늘 같은 경우도 성당이나 종교계 자리도 오늘도 유튜브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그 행사할 때 다 유튜브로 이제 많이 합니다.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과연 지금과 같은 방식의 이제 뭐 예배나 이런 것도 매번 이제 할 수 있을까? 안 할 가능성도 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학교 같은 경우도 요새 학교를 많이 이제 원격으로 화상으로 많이 하니까 굳이 이제는 계속 학교를 나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통 알다시피 그 학원에서 그 강의 제일 잘하는 강사가 일타 강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타 강사가 수학을 전 국민을 다 가르쳐버리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꽤 있다는 거죠. 실제로 굳이 만나가지고 대면하면서까지 하는 방식의 어떤 교육, 뭐 어떤 이런 종교 모임 내지는 어떤 회의 굉장한 많은 변화가 아마 제가 봐도 이미 있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어쩌면 환경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문제를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까지로 확대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도 이제 어떤 분들이 계속 물어보세요. 코로나19 언제쯤 끝날 것 같냐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되지 않겠냐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참아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적응해야 될 문제다. 조금만 참으면 우리 이제 앞으로 과거와처럼 똑같이 이제 움직이면 돼라고 하는 거는 이젠 지나간 얘기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오기 전에도 그 전에 왔던 게 2002년인가요? 사스 그때 아마 왔었죠. 그리고 또 인플루엔자도 한번 2009년인가 왔었고 2015년에는 메르스가 또 왔죠. 이게 다 바이러스, 특히 박쥐하고 관련이 있는 바이러스인데 2019년에 지금 코로나가 왔습니다. 오는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또 몇 년 안에 또 다른 뭐가 또 우리의 어떤 이렇게 알고올지는 알 수가 없는데 알다시피 이 원인은 그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가 나오면 아까 우리 뭐 박쥐도 있고 예전에 사스 뭐 하고 메르스 할 때는 낙타 얘기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후나 생태 그 하신 분들의 이 여러 가지 이런 문제의 원인은 이 지구라는 하나의 이 어떤 이 공간에 이 인간들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더 많은 영역으로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야생 동물이라든가 야생이 굳이 거기까지 안 들어가야 될 곳을 굳이 어떤 인간의 욕망과 욕구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이런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의 어떤 모습이라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거의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지금 나와 있고 뭐 박쥐에서는 박쥐한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인간의 몸에 들어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바로 코로나19라고 한다고 하면 더더욱이나 이 기후변화와 연관되어서 이 바이러스 문제도 같이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뭐 한편으로는 근데 저 또 뭐 코로나 위기가 워낙 심각하고 이 문제로 인해서 사회생활이 안 되고 경제활동이 안 되니까 경제적 위기로 또 가고 경제적 위기로 가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들어보셨지만 뉴딜이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막 그 공공 투자를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또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서 또 하는데 잘못하면 그것이
예전에 거꾸로 돌아가는 과거의 어떤 우리가 팽창 위주의 성장 위주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도 접근되지 않을까 또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뉴딜 앞에 이제 그린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그린 뉴딜이라고 이제 지금은 이제 또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그게 또 얼마큼 돼도 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제 생각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어떤 뭐라 볼까요? 나름대로의 어떤 반성과 평가 그것이의 성과에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환경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세먼지 문제였습니다. 다 아시긴 하겠지만 제가 이제 그 환경부와 연관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그 우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본 예산이 있고 추경이라고 보통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은 예를 들면은 그 한 해 동안 쓸 예산을 전체를 잡는 예산이거든요. 보통 환경부 예산이 한 2조 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작년 추경, 그러니까 한 9월쯤에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 가지고 한 환경부 예산이 1조입니다. 이게 다 미세먼지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적 이슈가 엄청나게 미세먼지 이슈가 엄청나게 부각되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뭐 대기 오염 저감 시설도 만들고 측정도 더 많이 하고 관련된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는 예산인데 앞부분에 얘기했던 그 코로나와 같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거와 미세먼지는 우리가 보통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거든요. 동전의 양면. 근본 원인은 화석 연료죠. 화석 연료를 태움으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그를 통해서 미세먼지도 가장 큰 부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미세먼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산업 발전소 쪽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 차지하고 또 온실가스도 그런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화석 연료를 얼마만큼 우리가 줄이느냐가 어찌 보면은 또 환경 문제에 가장 또 중요한 어떤 이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죠. 우리가 말은 이렇게 다 알고 있긴 하지만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니 아직도만 우리 낮에도 전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안 해도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습관과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미세먼지 뭐 잠깐 또 얘기했지만 솔직히 미세먼지 작년에 미세먼지하고 기후변화 문제 막 그 논의가 막 있을 때 미세먼지는 그 순간 그 한 며칠 정도 길어야 한 3, 4일 3, 4일 정도만 버티면 된다고 했는데 이 온실가스나 기후변화 문제는 우리가 보통 CO2가 공기 중으로 나오면 한 100년 정도 100년 이상 공기 중에 전져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어찌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또 없고 그리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민간 환경단체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지금이 기후 위기 상태다 이런 위기가 이제 곧 도래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위기는 벌써 와 있는 거고요. 100년 동안 지금부터 온실가스를 하나도 배출하지 않아도 그 전에 배출하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명백한 과학적인 상황과 팩트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걸 알고 있음들 어떻게 행동의 변화를 할 거냐 지금은 논의는 그 논의로 가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몇 가지 우리가 좀 검토해야 될 게 있다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시스템이라고 좀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뭡니까 이 온실가스라든가 화석연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광범위하게 배출된 게 산업혁명 이후부터입니다.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이제 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부터 엄청난 이제 뭐 환경적인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는데 따지면 연도로 따져도 한 200~300년밖에 되지 않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이죠. 따지면 모든 거를 상품의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교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 어떤 이 시스템 이것으로 인해서 한 게 한 200~300년 지금 됐는데 그 기간에 거의 모든 지금에 나오는 환경 문제의 핵심은 그때 다 나왔다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시스템 어떤 이윤을 추구하고 어떤 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이것이 주요한 시스템으로 우리 사회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근본적으로는 또 하나는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욕망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좀 더 잘 살아보겠다라는 욕망인 거죠.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더 잘 살아보고 좀 더 가보다 편해지겠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와 그 시스템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개인의 욕망.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거냐 앞으로. 이게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 이후에 특히 지구 환경 문제 그리고 모든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돼야 될 문제다. 이 고민을 우리는 이제 좀 같이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누가 뭐 누구한테 뭘 가르쳐 주는 문제가 아니고 서로 다 이 정도의 생각은 다 이제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 고민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민간에서 환경운동을 많이 할 때는 그 교육이라든가 그 시민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실전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이런 개별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나름대로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만날 수 있는 영역에 뭐 한도가 있는 거죠. 또는 종교 여기처럼 이제 교회나 절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신도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또 그런 이제 환경과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하긴 합니다. 근데 그 또한 그것도 또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인의 노력 플러스 어떤 그런 종교나 사회의 노력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노력은 정부의 노력입니다. 정부가 정책적 노력.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나라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나온 게 1995년입니다. 우리가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이 가장 크게 꺾이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입니다. 버리면 돈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 수도 없이 교육을 시켰던 게 아무보다도 정책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쓰레기량이 쭉 줄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정부에서 어떤 환경 정책을 적절하게 쓸 것이냐가 어쩌면은 환경에 대한 어떤 큰 문제를 파고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최근에 환경 경제학이 계속 부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욕망과 욕구 문제를 일정 정도 고려하면서 환경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종량제 봉투를 시행한다거나 어떤 부분을 캐가지고 이제 뭔가 지불을 하게끔 하거나 뭔가 하게끔.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 경제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도 예전에 크게 무슨 환경 문제라든가 어떤 큰 개발 문제 같은 경우가 나오면 항상 정부에서 그거를 결정하는 가장 우선순위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왜 정부 돈이 들어가니까 그 중에 첫 번째가 경제적 타당성입니다. 이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정부가 100원을 투자를 하면 100원의 이득을 손해를 안 볼 수 있느냐. 이게 항상 큰 사업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는 환경적 문제는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환경을 경제적 가치로 계산해내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계산을 할 생각을 안 하니까 그 환경은 그냥 우리가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언제라도 우리가 파먹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어찌 보면은 그런 생각이다 보니까 경제적 타당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축소화되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런 경제학자들에게서 하는 얘기가 진짜 과연 맞는 얘기인가? 이게 진짜 타당한 이야기인가? 그런 고민 때문에 제가 경제학을 공부하게 됐던 시작도 안에 되게 된 건데 그만큼 우리 사회경제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크게 정책적으로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책의 어떤 그런 정부의 어떤 주도. 그래서 제가 뭐 매번 어디 환경 강의 가면 맨 마지막에 듣는 분들한테 하면 투표를 잘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결정적으로는 개인적인 노력 중요하고 굉장히 필요하고 사회적인 노력, 어떤 공동체의 노력 기본으로 깔려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으로 바꾸고 왜냐면 우리가 시간이 없거든요.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려면 그런 어떤 환경에 대해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정부를 세우고 그런 정치인이 들어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더더욱 그러려면은 개인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욕망을 어떻게 낮출 거냐 이게 좀 솔직히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환경운동을 하면 특히 예전에는 정부하고 환경 다툼이 많았는데요. 80년대, 90년대, 2000년 넘어오기 시작하면 환경과 관련해서 환경단체하고 다투는 사람은 정부가 아니고 주민들입니다.
정부는 중립에 딱 서 있습니다. 지금 어느 순간에 항상 그 주민들하고 싸우게 돼 있습니다. 왜냐 어떤 큰 개발 사업이 털어지면 본인의 어떤 재산적 가치가 증식된다는 걸 아는 많은 인근 주민과 관련된 주민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의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제 뭐 환경단체나 아니면 종교계 특히 종교 쪽에 계신 분들이 환경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그 다툼이 계속 그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따지면은 개인의 욕구와 욕망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건 우리가 또 형평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집값은 그렇게 오르는데 왜 내 집값은 안 오르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나도 좀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왜 여기 와가지고 네 집 앞에 가서 환경운동을 해. 실제로 그러신 많고 본인이 환경 후원금을 많이 내면서도 자기 집 앞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사람이 많습니다. 굉장히 이중적일 수밖에 없는 게 근데 그분들을 제가 9년간 보면서도 참 뭐라고 이거를 무슨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개별적으로 설득하는 거를 넘어서서 사회적 시스템으로 이걸 뭔가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언급했던 뭐 미세먼지 문제, 기후변화 문제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 때 개인의 어떤 그런 무한적인 욕망을 어떻게 좀 잠재울 것이냐. 뭐 그런 얘기는 하잖아요. 사람이 다 이 그 삶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 보셨을 것 같아요. 행복도를 이렇게 분수로 표시한 거 있잖아요. 분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한 양이고, 분모는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양이고. 이게 보통은 이 분자를 크게 하면은 행복도가 커지죠. 그래서 집도 커지고 돈도 많아지고.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게 똑같다 하더라도 분모가 작아지면 행복도가 커지거든요. 자기가 갖고자 하는 소유하는 욕구의 양을 줄여버리면 제가 평상시와 똑같이 가져도 행복은 더 높아지는 게 아마 어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참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적인 어떤 문제 또는 어떤 경제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역사적인 문제 모든 걸 포함해서 이제는 21세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인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개인의 어떤 욕망과 욕구 그거를 담보하고 있는 현재의 자본주의 어떤 이런 체제 이걸 어떻게 좀 더 우리가 좀 더 문제를 좀 더 이렇게 완화시키는 데 할 거냐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되고 함께 논의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뭐 어떤 건 답을 못 주기보다는 이제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고민에서 모든 것을 추론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두서없이 그냥 이런저런 했습니다. 예. 너무 진지하게 계십니다. 신부님이 너무 권위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좀 궁금하신 거나 있거나 있으면 예, 저기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글로벌 경제 시스템 자체가 좀 변화할 수밖에 없고 산업 생산이나 이런 것도 상당 기간 동안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게 예상이 되는데 그럼 앞으로 이런 비접촉 비대면 이런 환경이 실제로 이렇게 구축된다고 하면 그게 기후 변화의 속도를 우리가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후 변화의 속도를 좀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이제 전문가적 시각에서 좀 어떤 견해라는 그렇게 양측면이 좀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언택트라고 해가지고 만나지 않고 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떤 이 환경적 의식이 있기보다는 내 몸 지키기 위한 게 좀 강하잖아요. 일단은 그게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 이 나로 인해서 사회적 어떤 게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제 만나질 않고 뭐 이렇게 따로따로만 있으면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오늘처럼 이렇게 상당히 왕창 하는 것보다는 좀 덜 와서 이렇게 이렇게 가정에서 하게 되면은 그런 좀 더 화석연료라든가 이런 걸 좀 덜 사용할 수 있을 터이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뭐 단순 계산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것만으로 이것이 다 그런데 기여한다라고 얘기하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그런 것도 있긴 일부분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와 더불어서는 이렇게 이 문제가 이렇게 코로나19가 이렇게 생겼던 이 원인이 어디에 기인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서로의 공감대를 이렇게 서로 이제 어느 정도 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 단순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바이러스가 날라와가지고 우리한테 운 나쁘게 걸린 게 아니고 우리가 그간 끊임없이 지구를 인간 중심으로 환경 문제라든가 기후변화 문제를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행위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이것이 계속 또 반복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좀 인식을 한다면 그런 속에서의 어떤 비대면 이런 문제가 된다고 하면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좀 더 이렇게 온실가스나 기후변화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만나지 않으면은 좀 나아질 거다라는 거는 좀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하나만 더 좀. 그 미세먼지와 네. 관련해서는 글쎄 저는 그냥 체감적으로 네, 작년보다 올해가 좋아졌죠.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지금 미세먼지 심각해진 미세먼지 문제가 외부 요인 때문이냐, 뭐 중에서 중국에서 오는 어떤 그런 문제가 포션이 굉장히 큰 네. 거냐, 아니면 뭐 국내에서 발생하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이 네. 있는 것 같은데 그 전문가 입장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거의 뭐 예. 이제는 거의 좀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그냥 일반적인 미세먼지와 고농도 기간이 또 있거든요. 왕창 우리가 진짜 작년에 심각할 정도로 그거는 이제 중국의 영향권이 한 뭐 70, 80% 정도까지 됐다라는 거는 일정 정도 동의합니다. 고농도 기간. 그럼 평상시도 항상 그러냐? 평상시는 그렇진 않죠. 평상시는 뭐 최소한 인접 국가가 있고 우리가 북서풍이 불게 되면은 30-40% 정도까지는 또 이제 상황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것을 이제 팩트가 그렇다는 게 뭐 근데 이제 팩트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중국에다 항의를 하거나 중국에다 뭐를 한다는 문제를 해결될 수 있으면 지금 좋긴 하겠지만 지금 우리 그 환경부에서도 중국에 따지면 이제 어디입니까? 서해안이죠. 그러니까 중국동 이쪽 한국 쪽에 그쪽에 있는 도시의 미세먼지 수치를 다 이제는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국은 우리나라보다도 수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솔직히. 과거에 비해서의 수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한 2-3배가 높죠. 그전에 엄청 더 높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되는 문제는 첫 번째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가 있고, 세 번째는 기상의 변화가 이제 결정적으로 크게 많이 작용합니다. 또 어찌 보면 어느 순간에는 세 번째가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런던 스모그 현상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한 4일 만에 한 4,000명이 죽었다고 그랬더니 원래 나왔지만 그때 한 4일 정도만 미세먼지가 딱 정체되어 있다가 겨울에 12월에 바람이 부는 순간 그게 싹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바람이 정체된다거나 어떤 그 기온이 역전한 현상이 돼가지고 미세먼지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우리 그 표면에 깔아앉아 있었을 때 이런 어떤 기상 여건이 솔직히 또 굉장히 작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몇 가지 조건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사건이 있다 보니 정부에서 하는 방식은 최대한 중국과 협력을 해서 서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우리 국내에서 평상시에 나오는 미세먼지 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하고 팩트로 따지면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자꾸만 이제 정치 쟁점화 되다 보니까 어디가 먼저 더 뭐 해야 되지 왜 중국에다 항의 안 하고 왜 우리만 고생을 시키냐 뭐 내지는 뭐 그 반대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 그 미세먼지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거는 좋아진 거는 중국도 굉장히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거의 한 30% 이상 떨어졌고요. 한국도 작년 10월부터 3월까지 계절 시즌제라고 해가지고
발전소부터 해가지고 대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량이 한 20%씩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떨어졌고 중국도 떨어졌고 그리고 바람의 방향도 굉장히 영향이 있었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미세먼지가 작년에 비해서 크게 이제 상대적으로 좀 부담을 덜 가진 거죠. 근데 아마 그 노력은 정부에서의 방침은 하여튼 국내에서의 양을 줄이는 건 우리 스스로 뭔가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인데 중국 쪽하고 기상 영향은 우리가 좀 하기가 좀 어려운 영역이다 보니까 일단은 국내를 먼저 일단은 좀 최대한 해보고 그리고 뭐 중국과라든가 이렇게 조금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과 같은 기후 위기가 적절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네네. 지구가 생존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으로 변할 시점이 대략 전문가들은 제가 뭐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될 텐데 하여튼 뭐 우리가 보통 그 2도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구 온도의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때보다 2도씨 이상 오르면 2도씨를 막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1900년이면 3도에서 4도까지 올라간다. 2도도 근데 그것도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뭐 다 바뀌고 하니까 이번에 왜냐면 박쥐 문제 같은 경우도 원래 박쥐가 열대 쪽에 많이 사는데 온대 쪽으로 많이 내려왔던 거죠. 그것이 또 이제 인간하고 접촉할 수 있는 면이 더 많아졌고 그것이 결과론적으로는 코로나19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요새 뭐 1.5도씨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보고서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1.5도씨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1.5도씨를 유지하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 하고 있는 일단 석탄화력 발전소는 다 셧다운 시켜야 됩니다. 지금 당장. 그리고 현재 나오는 양의 80%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이제 큰 팩트인데 그것은 만만치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죠. 또 그것 또한 이제 우리만 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같이 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그 나라하고 인접국가 몇 개국이 좀 노력하면 되는 분이 없어 있는데 기후변화 문제는 알다시피 이 지구 전체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 기후변화 문제가 국제 협상도 많고 토론도 많이 하지만 진전되지 않는 이유가 이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뭐 자기만 줄인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모두가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국제 과학자들은 하여튼 2도씨를 가장 넘어서는 그 터닝 포인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왜냐면 그만큼 더워지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시베리아라든가 영구 동토층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맨날 얼어 있는 그쪽이 약간 녹기 시작하면 그 밑에 있던 메탄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메탄가스는 알다시피 CO2보다 온실가스가 21배가 더 높습니다. 하나 대신 그 21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온실가스의 온난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2도씨나 1.5도씨를 낮춰야 된다. 그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라는 게 이제 과학자들의 주장이어서 2050년까지 넷제로를 하자는 게 이제 지금 유엔에서 얘기하는 거죠. 넷제로라는 얘기는 배출한 양하고 흡수한 양을 0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2050년, 30년 남았네요. 근데 이제 하여튼 좀 감이 여지 없는데 그래서 항상 어디 가서도 미세먼지 문제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가 빠릅니다. 일단 내 목이 아프고 내가 기침이 나는데 근데 기후변화 문제는 반응이 빨리 오지 않습니다. 뭐 어떤 분은 더 좋아진 거 아닙니까?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처럼 이렇게 코로나19가 같은 이런 바이러스가 오기 시작한다고 하면 좀 더 이제는 생각을 달리 갖지 그러면 잠깐만 연관된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이렇게 2050년이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라고 친다면 2050년도에 도래할 기후의 위기의 양상은 전 세계를 지구를 공통적으로 평등하게 공격하는 걸까요? 아니면 일부 지역은 좀 버티고 일부 지역은 좀 피해가 심하고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글쎄요, 이제 그게 이제 그 아마 그 적도 부근이나 뭐 극지방 부근하고 뭐 좀 다 차이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지역별로기보다는 아마 그보다는 더더욱 하면은 그것에 그런 변화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누가 먼저 대응을 능력할 끼고 능력 못하겠네. 그래서 불평등 문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어렵고 힘든 사람부터 먼저 날아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피해를 받기 시작한다.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죠. 그런 이제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세계는 지금인가요? KBS 다큐멘터리 보니까 일본에 노숙자 2만 명이 그 정부 지원금을 못 받아가지고 그 일본 정부랑 막 시위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주소지가 없다 보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당신한테 재난지원금을 줄 수 없다. 주소지를 갖고 와라. 주소지가 없는데 노숙자인데. 이래가지고 뭐 다툼이 있더라고. 결국 그 사람들한테 지원금이 안 나가서 말인데 아까 말한 대로 경제적으로 여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먼저 피해를 보는 건 명백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거나 조건이 되는 국가나 이런 거는 대응할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기간을 좀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아마 거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지역적인 개념보다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기후 협약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렇게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그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 기후변화 총회를 연말 12월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 12월에 영국에서 기후변화 총회가 원래 있습니다. 전 세계 정상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는 국제 회의가 여러 개 많이 있거든요. 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최근 한 5년간 가장 많이 모이는 그 국제 협상 회의가 언급하신 대로 기후변화 협상 협약입니다. 작년에는 스페인에서 했었죠. 그것도 칠레에서 하려고 했던 걸 칠레가 거의 내전 상태로 막 바뀌다 보니까 급히 스페인으로 바뀌어서 할 정도로 그 회의의 중요성을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이제 영국에서 하기로 했던 이유 중에 영국에서 하는 부분이 2020년 이후로 신기후 체제로 보통 이해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 기후와 관련해서는 교토 체제가 있고 신기후 체제 이렇게 나눕니다. 왜냐하면 교토에서 예전에 97년에 모여가지고 합의한 내용이 우리 선진국 중심으로 온실가스 양을 팍 줄여봅시다라고 협의를 의무적으로 했던 거고 이제 그것이 20년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올해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21년 이후로는 새로운 이제 협약을 맺는 건데 그것이 이제 2015년에 만든 파리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냐 논의를 원래는 올해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서 내년부터 각각 국가가 할 수 있도록 뭐 의무를 하건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건 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그 코로나19 때문에 영국에서 연기를 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에나 아마 할 수 있을 거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실무회의는 화상회의로 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 아니 근데 그 코로나 문제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시 신냉전 어떤 체제가 다시 복원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제 공조의 틀 속에서 서로 어떤 그 약속을 이행하고 하는 것이 실적인 어떤 협력을 담보할 수 있는데 지금 뭐 거의 뭐 각자 고생의 하는 근데 언급하신 대로 신냉전 그런 분이 없잖아 있긴 하죠. 특히 미국하고 중국과의 관계 문제가 워낙 지금 거의 갈 때까지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기후변화 총회 때는 크게 무리 없이 합의하고 왔습니다. 특히 중국이 왜냐 항상 기후변화 총회 가면은 싸움의 이 대치선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싸움이거든요. 선진국을 대표하는 주자는 항상 미국이고 개도국을 대표하는 주자는 항상 중국이었습니다. 두 국가의 싸움은 어찌 보면 너무나 적절해요. 왜냐하면 그 기후변화 문제를 하기 위해 해결하기로 해서는 온실가스 양을 줄여야 되는데 미국은 양을 똑같이 줄입시다 이렇게 보통 과거에 얘기했고 중국은 정신 나간 얘기냐 니들은 기존에 다 열심히 온실가스 내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 이제 좀 잘 먹고 잘 살라고 차 안에 살라고 했더만 우리 뭐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렇게 되잖아요. 어찌 보면 굉장히 타당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타당하고 그래서 중국은 항상 온실가스 문제에 대해서 누적으로 판단하자고 항상 주장하고 누적으로 하면 당연히 어디가 1등이에요. 유럽이 있다면서. 그 뭐냐 미국이나 이런 쪽은 현재로 판단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현재는 중국입니다. 이게 서로 논쟁입니다. 항상 논쟁, 한 5년간 이 논쟁을 끝도 없이 해왔는데 파리 협약을 하면서 그래 그러면은 서로 줄이는 양을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줄이시다 우리 서로 문제가 있으니까 라고 그것이 합의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합의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법 만들면 시행령 만들듯이 그 시행령 만드는 게 마지막 포인트가 이번 20년이었거든요. 영국에서. 왜냐하면 21년부터 새로운 변화가 바뀌니까. 근데 이게 좀 연기된 거여서 제가 볼 때는 신냉전 체제가 되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기후변화나 이 문제는 국가가 단위 한 지구에 대한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기후변화 총회도 저도 몇 번 참석을 해보면 그 프랭카드나 이렇게 구호 중에 하나가 제일 다가온 노래
국가가 있습니다. 뭐 There is no planet 해가지고 또 다른 지구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국가들 간에 그런 어떤 냉전이 좀 있다 하더라도 저는 될 수 있지 않습니다. 감히 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조인컵 안 쓰고 뭐 플라스틱 줄이고 뭐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가 의미가 있습니까? 실천을 해야 되는 건가요? 디젤차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예, 아니, 그런 뭐 걸 기본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과 어떤 공동체나 이런 곳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할 수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모든 걸 책임을 지우는 순간 이거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 이 문제를 바꿔주는 것은 정부의 역할인데요. 왜냐하면 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무기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부가 그런 정책을 할지 말지는 또 정부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투표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이런 여론이 참 중요해요. 특히 이게 교회나 이런 쪽의 여론이 그래서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떤 그런 개별적인 어떤 노력을 넘어서서 정책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번에 21대 국회가 이제 새로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20대 국회랑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기후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 연구 모임 국회에서 연구 모임 만들면 예전에는 환경 관련 연구 모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작년 20대 국회에도 한두 개뿐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연구 모임이 다 뭐 기후 뭐 이런 쪽으로 다 있습니다. 그만큼 뭐냐면 이분들이 진짜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지역 유권자한테 보일 수가 없다. 이런 어떤 것도 굉장히 저는 갖지 않나 싶어서 근데 그런 노력을 하게 되면 그에 맞춰서 예산이라든가 정책이 변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 노력 그리고 교회의 노력 정책적 정부의 어떤 요구하는 거 이게 다 복합적으로 되지 않겠나. 근데 하여튼 매번 얘기하는 거는 참 시간이 없다는 게 그게 참 고민입니다. 예, 뭐 적절한 질문 감사하고요. 뭐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네. 우리 예. 하여튼 저도 이렇게 그 와서 다시 냉담을 끝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